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 거래일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9월이 됐네요. 8월 사실은 조금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 정도로 걱정이 커질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겪는 서킷 브레이커니 사이드카니 정말 힘들었죠. 8월이. 그런데 뉴욕 증시 한정 8월 한 달의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살짝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9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9월이 뉴욕 증시에게 가장 안 좋았던 그런 한 달이라고 합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안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가능하던데 그 내용들 담아서 브리핑 뉴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1.13% 기술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주가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급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뒤로하고 1.5%의 반등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인텔이 거의 10%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인텔에 대한 주가 흐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투자 심리도 좀 부정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들을 깰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주가 일제히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3.8% 올랐기 때문에 8월의 마무리는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월의 마무리 그리고 9월의 초입에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필요한지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지난달의 마무리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PC 물가 데이터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연준이 가장 챙겨보고 반영하는 그런 물가 데이터라고 하죠. 9월이 앞서 미리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좀 안 좋은 달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번 올해 9월은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하는 첫 번째 배경이 금리 인하잖아요. 그 금리 인하를 과연 이번에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그대로 좀 맞춰줬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다시 한번 물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지표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서 두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물가는 전월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개인 지출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를 했던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0.5%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지출이 살짝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걱정했던 건 물가가 아니라 소비 심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였잖아요. 경기를 조금은 내리기 위해서, 둔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침체가 될까 걱정했던 분들을 위해서 개인 지출이 나쁘지 않았네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밝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죠.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다가 다행히도 8월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데이터를 만들어준 거죠.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조금씩 둔화되는데 소비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줄 수 있었던 8월 마지막 날의 데이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사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를 날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발표가 된 것이 애틀랜타 연은의 3분기 GDP 전망치였습니다. 2분기에는 우리가 GDP 의외로 서프라이즈가 났죠. 3% 성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3분기, 4분기는 우리가 분명히 경기 둔화는 올 것이다. 침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시장의 가장 큰 첫
첫 번째 고민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올랐네요. 이렇게 최근에 계속 2%에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마다 갱신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5까지 추가로 기대감을 얻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지표들의 어떤 자신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제 GDP의 성장률을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기 괜찮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했던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사실 전망치기 때문에 계속 뭐 속보치, 확정치 이런 것들 발표될 때마다 수정은 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 고민까지는 아직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연준이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B컷, 그러니까 25bp 베이비 스텝이 아닌 50bp의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를 걱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도 그래 25bp만 해도 되겠네 라는 기대치가 70%,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추가로 25bp만 더 가져가도 시장은 뭐 정말 유난하게 잘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제목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잖아요. 경기도 천천히 둔화되고 금리도 천천히 인하해서 경기가 다시 한번 천천히 반등하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이고 뭔가 어디에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골디락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8월 마무리였고요. 9월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9월은 최악의 달이라던데 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8월보다 오히려 9월이 좀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historically tough,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9월은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9월이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법인세 세금 충당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지연되거나 오히려 그쪽에서 필요한 돈을 좀 메꾸거나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어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경제를 뒤흔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좀 잡고 있는 인종이 흔히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때가 연말연초래요. 그때는 그 시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면 연말에 우리가 북클로징을 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연초를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9월은 항상 역사적으로 좀 터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9월에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지 한번 대신증권의 자료로 체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스가 9월에만 거의 뭐 1월 다음으로 가장 높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달이고 반대로 스윙을 보시면 여기 가장 낮은 달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9월에 어떤 대비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이미 시장이 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마지막 날 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는 못 왔거든요. 근데 다우가 최근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 이미 시장에 힌트가 조금씩 던져지고 있는 거겠죠. 9월 조금 힘든 거 우리 배워서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계속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성장주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어떤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가치주 조금은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지만 너무 엔비디아에 매몰될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너무 AI 성장주만 볼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지금 8월과 9월은 어느 정도의 발걸음 맞추기도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핀비즈 테이블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안 좋았네요. 애플 하락한 게 좀 보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강했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반도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다가 엔비디아 올라오니까 또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의 급등세 나타났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이커머스 쪽도 괜찮더라고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뭐 메르카도, 리브레 다 같이 좀 좋았던 게 확인이 돼서 이쪽도 한번 챙겨보시면, 국내 플랫폼주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빛났던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꺾여도 AI는 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의견으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텍스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A lot of noise, 노이즈가 많지만 그래도 AI 테마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세 가지 근거를 좀 덧붙였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기대치가 꺾였다는 거죠. 그 기대치가 꺾였다는 게 꺾인 게 끝이 아니라 안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뭐 1년 반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 높은 게 이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언젠가는 조정이 좀 필요했고 그게 이번에 변곡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들어올 것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뭐 무너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AI가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보여줬던 엔비디아의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쏠림이 좀 완화되는 구간에서 다른 AI 종목들과 AI 전체적인 산업군을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실 필요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AI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두 번째,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눈을 돌려보자면 엔비디아보다는 9월에는 브로드컴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다 같은 AI 섹터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 브로드컴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이번 달에 어떤 반도체 AI 섹터의 투자 심리를 또 좌우할 수도 있어서 이번 주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 계속해서 좀 애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월 9일 애플의 글로우 타임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주기는 한데 그래도 빅테크 중에 일정이 가장 빠른 주요 일정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탑픽은 애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도입한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9월 20일에 발매가 된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아이폰 16이 신제품의 가격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바꿀 수가 있대요. 뭐 프로 모델을 빼고 그다음에 완전 고급화를 시켜서 거기에만 뭐 예를 들면 AI를 넣거나 뭔가 특정 기능을 넣겠죠. 그것만 사게 만들게. 그렇게 되면 교체 주기를 땡겨서 그것까지 사게 하면 이번 실적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9월에 증시가 안 좋았던 게 역사적으로 애플이 이거 발표할 때 당일에 좀 조정이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반등했으니까 보통 9월에 하고 10월, 11월, 12월에는 연말 랠리 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 항상 좀 안 좋았다고 하는구나라는 해석이 됐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애플의 주가가 그래서 9월에 얼마나 안 좋았는데 하고 보니까 진짜 안 좋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2년, 21년, 20년 계속 9월에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고 뭐 이래저래 설왕설래가 가는 동안 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가 그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10월, 11월, 12월에 수익을 내는 그런 그림, 1월까지, 7월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그림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CEO가 무려 94살이에요. 대단하시죠? 94살까지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부럽습니다. 근데 8월 30일이 생일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날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사적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조 달러에는 기술주밖에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M7 말고는 없는데 거기에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름을 올린 거죠. 진짜 대단한 노익장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그런 최근의 움직임 중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애플에 대한 매도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100만, 1000만, 무려 1억 주를 넘게 팔았어요. 지금 1억 5천만 주를 최근 들어서 7월부터 8월까지 계속 팔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애플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조금씩 뭔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걸로 화장품주를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실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옵니다.